왜 살아가야 되지? 우린 여기 왜 있지? 우리 인생도 좀 내가 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도 정말 일당백스러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광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에서 그동안 참 좋은 명저들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살면서 한 번쯤은 꼭 읽어야 될 만한 책들도 소개해드렸고, 또 새로 나온 책들 아니면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맞는 그런 책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오랜만에 백투 베이직이라고 할까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생 동안 정말 한번 읽어봐야 될 만한 그런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제목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 연극으로 보신 분들 꽤 되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대로 이 책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만 같아요. 네. 고도를 기다리며. 네, 맞습니다. 네, 고도를 기다리며. 심지어 저 집에 책 있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안 읽었어. 네. 너무 유명하니까. 워낙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뭐 고도가 고도 비만 아니냐, 그 높이 뜻하는 고도 아니냐, 옛날 도시 아니냐, 네. 뭐 등등 말이 많은데 이건 뭐 등장 인물 이름이 이제 고도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 그 고도란 놈이 뭐 하는 놈인지 거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줄거리도 몰라요, 사실. 고도를 기다리며잖아요. 줄거리가 있다고 해서 뭐 찾아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손이 잘 안 가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지은 작가가 사뮤엘 베케트죠. 네. 그러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이제 극작가인데 뭐 소설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20세기 연극에 부조리극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부조리극?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극을 보고 있는데 연극의 인물들이 가자 하는데 다들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요. 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 웃자 하는데 갑자기 울어요. 그런 식의 뭐 20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제 부조리라는 게 인간 삶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됐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철학 사조나 문예 사조가 연극에 최초 도입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뮤엘 베케트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뮤엘 베케트 하면 부조리극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 시조다 뭐 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금 말씀대로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줄거리가 있는 연극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보통 우리는 어떤 서사 구조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어떤 특히나 연극이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있고 인물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사건에 따라서 클라이막스가 있고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특히나 연극으로 가서 보면 또 어느 정도 약간 감정이나 감각이 살아나는데 책으로 읽다 보면 이 뭔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사실 뭐 다들 솔직한 독고감이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저도 뭐 이걸 예전에 읽다가 포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제 논문이라든지 다른 책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제 해석할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 뭐 고도를 기다리며를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인 사뮤엘 베케트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단 말이죠. 이 고도가 무슨 의미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알았다면 나도 그 내 작품에다 그걸 쓰지 않았겠냐.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작가도 모르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우리 인생 뭐 저도 이제 안 읽어봤는데 우리 인생이 잘 녹아져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대단히 스토리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 스토리가 없는 삶인데 자꾸 스토리를 부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왔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려고 하지만 그래야 이제 기억도 잘 되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삶은 그냥 정말 우연찮게 막 발생한 일들의 모음 정도가 아닌가. 하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막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과 같은 아마 상황을 이 사뮤엘 베케트가 혹시 쓰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뭐 결국 우리가 이거 작품 자체로 접근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역사적인 접근을 하는 게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뮤엘 베케트의 이제 하나의 어떤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한번 따져보고 접근해 가면 또 약간 이제 하나의 어떤 해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는 1906년에 태어났는데 네. 그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네. 그 아일랜드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영국에 계속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영어 선생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문학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차 세계 대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사람은 2차 세계 대전 때 레지스탕스 활동도 합니다. 자, 근데 결국 우리가 실존주의하면 대표적인 문학가 알베르 까미지 않습니까? 네. 이 까미 같은 경우가 결국 그 내세운 게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란 걸 겪고 나서 유럽의 지성이 그냥 붕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유럽의 여러 가지 정신 세계가.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이성을 통해서 이 세계의 질서를 파악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자체가 아주 뭐 혐오스러운 인간과 인간의 살육, 대량 살육,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까지 잔혹하게 도구적으로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유럽 사람들이 겪고 나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어 버렸단 말이죠. 모든 가치, 기준, 척도, 신념 이런 게 다 붕괴되었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실존주의는 인간을 세상에 내던지진 존재로 보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이 세상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계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한 의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착하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 세상과 다른 이웃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조리한 결과를 많이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자, 그러면 이 현대라는 것들은 바로 그렇게 모든 어떤 지금까지 어떤 신이 사라졌다, 중심이 사라졌고 그래서 이제 이게 완전 혼돈과 무질서의 연속이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왜 살아가야 되지? 우리는 여기 왜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상에 우리가 봉착했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과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고도를 기다리며 하고 또 2부에 다룰 작품이 생쥐와 인간인데 네. 그 스타인백, 그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 네네. 예전 분노의 포도였습니다만 이 두 소설이 오늘 좀 비슷한 점이 다 있는데 두 개 다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나온 삶을 기억을 못하니까 내 정체성을 알 수가 없겠죠. 내가 어떤 인간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 존재 이유나 존재의 가치도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 상태에서 타인과의 소통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어떻게 알 것이냐. 타타타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 것이고 너는 또 나를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소통 불능의 상황들. 이 상황에 처한 게 지금 현대 우리 인간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고도를 기다리거나 생쥐와 인간이 끊임없이 많이 지금 생쥐와 인간은 소설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면 희곡이고. 네. 근데 네. 생쥐와 인간도 아주 그 희곡적인 막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생쥐와 인간도 연극으로 계속 많이 올려지고 있죠. 고도를 기다리면 뭐 정말 아마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계속 다른 사람들이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네. 1년 내내 아마 안 하는 날이 없을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면. 네, 이게 본래 그 사무엘 베케트가 1952년에 이제 작품을 써냈는데 53년에 프랑스에서 초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단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네. 하루도 안 쉴 건데. 우리도 지금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서울 홍대 소극장 그 산울림 소극장 그 임영웅 연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고도를 기다리면만 연출을 몇십 년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상영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야기는 또 없어, 줄거리는 또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야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서로 말도 잘 안 통하고 단편적인 말과 사건의 연속? 뭐 네. 이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하는데 우리 인생도 좀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내가 잘 된 다음에 뭘 잘했나를 뒤에 역추적해서 이제 그 잘했던 거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복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거고 잘 안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는데 맞습니다. 보험. 그 보험들도 사실 어떻게 나를 보장해 줄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보험 전문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점점 전문가들이 이제 다
우리 삶에 끼어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정수기도 이제 코디가 있듯이 네, 보험도 이제 전문가가 당신이 가입한 보험들은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이런 보험은 조금 줄이고 이런 보험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아마 당신의 인생에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준다면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훨씬 더 나한테 진짜 딱 맞는 네, 이런 보험 설계도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보험료 절약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보험 장터가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1544-5788인데요. 여기에 전화하면 1대1로 또 집에서 핸드폰만으로도 톡으로 그렇게 그렇죠. 다 알려주신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 보험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다면 1544-5788로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점검해 보시고 네. 가장 현명한 보험 생활, 보험 라이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네. 일단 한번 내용은 좀 알기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바로 이제 보험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와 스타인백의 생제와 인간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생제와 인간이 그 지금 보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버트 번스라고 스코틀랜드 시인이 있거든요. 그 시인의 시 투어 마우스 해가지고 생지에게라는 시의 한 구절에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지와 인간의 가장 잘 짜여진 계획은 종종 어긋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기쁨 대신에 슬픔과 고통만 남긴다. 요 구절에서 따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번스라는 시인이 겨울철에 뭐 이제 밭을 겨울이 다 돼 가는데 밭을 한번 이렇게 고랑을 쟁기로 딱 그걸 가는데 이 지 집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지가 나름 겨울을 잘 이으려고. 그러니까 지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이 가을 여름 잘 견뎌갖고 이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려고 딱 집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쟁기질 한 방에 집이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서 아유 저 지도 얼마나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저렇게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저렇게 부서졌구나. 그런데 지야 너는 나보다 인간보다 너가 더 축복받았다. 왜냐? 너는 지금 현재만 걱정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 현재뿐만 아니라 또 알 수 없는 미래를 또 불확실한 미래를 또 걱정하고 있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생자 인간 같은 경우도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꿈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고도를 기다리면 뭔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뭔가 고도가 오면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걸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생자 인간에서도 이 주인공이 소박한 꿈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쉽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두 작품이 상당히 비슷하고 보험 이야기 하시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고도를 기다리며도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영위한다고 보는데 고도를 기다리면 그걸 다 사실은 과연 그럴까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자기 개발서 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주도적인 삶. 요즘 자기 주도적인 삶이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현대로 오면서 점점 그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좀 줄어드는 것도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뭐 좀 첨단화되고 여러 리스크들을 많이 좀 없애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세상에는 뭐 하다못해 열심히 나는 뭐 제품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관세 폭탄이 떨어져갖고 이걸 누가 예측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잘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물건 다 못 팔고 재고 쌓여서 막 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하긴 이 사무엘 베케트도 1차, 2차 세계대전을 자기가 겪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통은 그 말씀하시는 라벨 에포크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단 말이죠. 정말 1차 세계대전 직전에 한 30년간이 낭만의 시대. 낭만의 시절이었죠. 뭐 네. 전쟁도 없고 인간의 이성은 갈수록 발전하고 그때 엄청난 이제 물질 문명의 발전을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 나오지, 영화 나오지, 철도가 계속해서 이제 전 세계로 얻어 나가죠. 전기 선박들 잘 돌아다니죠. 인간은 무한한 발전밖에 이제 남아 있지 않다. 인간이 할 일은 이제는 우리는 끝없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뭐 독가스에 뭐 사람이 수천만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죽기 위해서 독가스 나오고 비행기 폭탄 떨어지고 탱크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잠수함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여기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이 없도록 하자. 그 1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으로 불렀거든요. 이제 더 이상 큰 전쟁 없어. 근데 불과 30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거기서는 또 아우슈비츠에 우리 참 도대체 인간은 아우슈비츠 위에 서정시를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하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오히려 더 끔찍한 괴물이 되어버렸다. 자, 여기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과연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 참 암담한 그 자체였던 거죠. 네. 바닥이 없는 그 끝이 없는 뭔가 계속해서 추락, 공포 그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 고도를 기다리며 여기 등장인물도 별로 많지 않죠? 예, 그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그 생존인간도 그렇고 이 고도를 기다리며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버디 문학으로 볼 수 있거든요. 주인공 두 명의 어떤 친구가 나오죠. 여기서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는 바로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그러니까 에스트라곤은 고고라고도 불러요.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애칭 부를 때 고고라고도 부르고 블라디미르는 디디라 불러요. 디디, 고고, 네. 디디 이렇게 하죠. 우리 연극 요번에 할 때 그 에스트라곤이 신구 선생님이 하시고 블라디미르가 박근영 선생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고도를 기다리면은 연극도 있고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라는 연극도 있어요. 아, 맞아. 그러면은 그건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거죠. 언더스터디라고 예를 들어 어떤 연극을 할 때 주인공들이나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뭐 배탈이 났다든지 못 나올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대타, 땜빵 하기 위한 사람들을 언더스터디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를 기다리며 주인공들이 땜빵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연습을 한 사람들. 그 이야기예요? 예,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셨죠.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내가 출연하는 날 기다리면서 그렇죠. 재밌겠다. 그만큼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유명하고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재미가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줄거리는 없는데 왜 연극은 또 사람들한테 끊느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거리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결국 두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지가 않거든요. 두 명이서 끊임없이 이제 대화를 한다든지 뭐 뜻이 통하는 대화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서로 이제 말을 주고받고 또 끊임없이 이제 동작을 하니까 그게 또 보는 재미는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 그리고 이제 포조와 럭키 이렇게 나오죠. 포조는 일종의 주인으로 나오고 럭키는 하인으로 나오는데 이 포조는 럭키라는 하인을 끈을 묶어가지고 또 채찍을 가지고 일종의 동물 취급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또 나오는 하나의 어떤 배역이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고도 씨가 오늘은 못 오고 내일은 꼭 오겠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죠. 소년이 나오. 그러니까 총 뭐 등장 배역은 5밖에 안 되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극의 줄거리는 뭐 그냥 뻔합니다. 그냥 고도를 기다리는 두 명이 있는데. 네. 그 고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심심하잖아요. 그 지루함 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진짜 고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진짜? 네. 그게 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우리가 의미를 또 부여하자면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은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틈이 줄거리가 아주 구성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틈이 많은 게 오히려 우리의 상상력을 작동을 시키니까 또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상황을 거기 대입시키면 재미가 있거든요.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만 줄거리가 느슨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내가 지금 저 무대에 투사해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자체는 아주 그러니까 줄거리 자체는 뭐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 크게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막, 2막. 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연극할 때는 이제 시간과 장소가 제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1막을 딱 우리 책을 보면 그 시골길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거예요. 네. 저녁 때쯤이다 이거예요. 시골길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저녁 때쯤. 요거로만 딱 제시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 공간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등장인물의 이름들도 뭐 에스트라곤 블라디미르인데 뭐 디디라 불렀다가 고고라 불렀다가 그러니까 이 인물들도 정확히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안 나타나 있어요. 아주 이제 할아버지들이다. 남루한 행세의 할아버지들이다.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저녁 어스름의 시골길 나무 한 그루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특수한 어떤 개별적인 공간과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형적인 공간과 시간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떤
특수한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가진 어느 나라의 어느 인물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한번 대입해봐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트라공이 이제 박이 시작되면 돌 위에 앉아가지고 구두를 벗으려고 해요. 계속. 네. 예. 그 계속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는 거죠. 에스트라공은. 네.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이제 에스트라공의 친구죠. 블라디미르 등장하면서 자꾸 어떤 생각을 떨쳐버려야 돼 하면서 또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은 계속 동작을 계속 되풀이하고 블라디미르는 생각을 계속 되풀이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라디미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고 그 마지막 순간은 오고야 말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순간.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작품이 어떻든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거니까 구원이다, 종말이다, 심판이다.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를 보시면 되겠죠. 기독교는 항상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다시 심판을 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순간 하면 우리가 항상 기독교의 최후의 어떤 심판 이것들하고 보통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기독교를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도가 예. 어떤 그 약속된 그날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근데 결코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고도가 이제 가스로 볼 수도 있는 거죠. GODOT로. 예, 프랑스 말로 썼거든요. 이게 작가는 알린 사람이지만 네. 이 작가는 이제 자기 작품 활동을 프랑스로 했기 때문에 그 GODOT로 스펠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스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신은 오지 않는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좀 비판적인 어떤 네.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블라디미르는 모자를 벗어가지고 속을 들여다봐요. 이게 재미있는 게 에스트라공은 계속 구두를 들여다보고 블라디미르는 모자를 들여다본다. 에스트라공은 뭔가 행동하는 사람이고 블라디미르는 뭔가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도 있잖아요. 사색의 측면, 사유의 측면이 있고 실천의 측면, 행동의 측면. 요거를 이제 나타내 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든 에스트라공은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운 곳으로 향해서 훌쩍 떠나려고 계속 떠났지만 다시 뭐 누군가에 두드려 맞고 다시 돌아온다든지 실패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블라디미르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생각을 떨쳐버려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블라디미르 그런 말을 해요. 마지막 순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참 좋지만 가까이 왔다고 상상할 때는 갑자기 섬뜩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멀리 있는 게 멀리 그런 게 마지막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게 이제 가까이 왔다고 생각할 때는 갑자기 섬뜩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아우 뭐 신이 나를 잘 돌봐주면 좋고 뭐 우리 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돌봐주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고 인류를 잘 되게 해주고 하지만 신이 딱 내 앞에 1대1로 만약 내가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뭔가 그 전율이라고 해야 될까? 섬찟함 이런 것들 아닌가? 죽음도 우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젊을 때는 객기로도 죽음에 관해서 오히려 막 까불까불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입에 올리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섬뜩한 느낌이 드니까. 왜냐하면 죽음에 이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뭐 너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야기는 사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야기는 잘 안 통해요. 이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에스트라공이 내 꿈을 꿨는데 이야기하면 블라디미르가 듣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블라디미르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네. 야 말이야 구세주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둑놈 2명이 같이 못 박혔어. 그런데 한 명만 구원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또 에스트라공은 또 그 듣기 싫어하거든요. 기독교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진짜 친밀한 내면의 이야기들은 서로 거절하고 있는 관계들인 거죠. 말도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 꿈 이야기 하는데 여기 또 다른 친구는 싫다 그러고 기독교 이야기 좀 내가 이거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트라공은 야 가자 계속 가자고 해요. 가자. 그러면 블라디미르는 갈 수 없어. 에스트라공은 왜? 고도를 기다려야 되잖아. 참 그렇지. 이게 계속 반복돼요. 갈 수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 되잖아. 참 그렇지. 이게 이 작품에서 총 12번 반복돼요. 그리고 에스트라공은 매번 까먹어요. 매번 가자. 안 돼. 왜? 고도를 기다려야 되잖아. 아 그렇지. 계속 에스트라공은 까먹고 블라디미르는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역할이 바뀌진 않아요? 가자 하는 안 건 바뀝니다. 아 계속 네, 같은 계속 같은 사람이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에스트라공은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죠? 기억이 없어요. 잘 기억을 못해요. 유일하게 블라디미르가 여기서는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억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지나온 길을 알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고 지금을 알 수 있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건 내 정체성의 치명적인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억을 봉쇄해버리잖아요. 봉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든지 인간이 인간을 대량 살육한 이것들을 도저히 우리가 참아낼 수 없으니까 봉인해버렸으니까 지나온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게서 힌트는 없어요? 에스트라공이 뭔가 치매가 있다든지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거 힌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인가? 이거 꿈의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게 하죠. 꿈이 아닐까 이건 혹시. 지금 이게 다 꿈이라고요? 네.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일어난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너무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겪고 왔던 과거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거. 그게 비슷한 소설이 그 패트릭 모디아노의 스커스가 간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이렇게 제목이 두 번 이제 나눠가 됐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주인공이 탐정이거든요. 네. 탐정인데 기억 상실이에요. 자기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탐정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자기 과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웃기잖아요. 탐정인데 탐정은 네. 그걸 어떻게 보면 소급적인 추리를 통해 갖고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조금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패트릭 모디아노 소설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한 어떤 우리 역사를, 전쟁을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어떤 잔혹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그것을 아예 봉인해버린 거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억압된 기억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 과거를 향해서 나아가보자. 그렇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겠죠. 내 의식은. 그런 것들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라공은 끊임없이 가자고 하고 블라디미르는 기다려야 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린다는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것들도 예수의 고도가 만약 신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재림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까먹고 있잖아요. 그 까먹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기독교의 과연 예수 재림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회의적인 거 아닌가. 이게 또 12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예수의 12사도 느낌하고 좀 비슷한 거죠. 12번에 계속 어떻게 보면 후손들이 그죠. 우리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이 사람들이 12번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블라디미르가 약간 생각하는 네. 두뇌 혹은 뭐 우리의 이성 뭐 이런 것들 아마 상징하는 것 같고 슈퍼에고, 초자 뭐 이런 게 정신분석적으로 보자면 그다음에 이 에스트라공이 약간 이드 그런 걸로 해서 자꾸 초자가 일깨워 주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이드는 까먹고 자꾸 그냥 본능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깨닫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결국 그 둘의 이런 통하지 않는 것들이 합쳐져 우리의 자아, 에고가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맞습니다. 그렇게 정신분석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에스트라공이 나중에 나오는 포조가 뭐 닭고기인가 먹고 나서 뼈다귀를 던지는데 그 뼈다귀를 맛있게 먹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보고 있고 또 에스트라공이 블라디미르가 넘어졌는데 상당히 교활한 게 나와요. 쉽게 이게 안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들, 충동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만약 그렇게 봐면 결국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는 결국 초자와 중재를 우리 현실적인 에고가 성립이 되는데 이 고도를 기다리면은 계속 분열되는 걸 보죠. 끝끝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바라보는데 이제 버드나무 같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버드나무라는 작가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버드나무는 기독교 그림의 역사, 해와의 역사에서 성화의 역사에서 버드나무는 예수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를 상징하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담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 나무는 버드나무 같은데라고 말하는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황량함 그 자체예요. 길가도 아주 그 시골길도 황량하고 그리고 이 나무도 잎이 하나도 안 달려있고 가지만 앙상한 그러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고도가 그럼 오긴 오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블라디미르가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고도가 딱히 오겠다고 말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도는 진짜 오냐? 아니, 딱히 오겠다고 말한 건 아니고 언제, 뭐 무슨 요일, 이게 다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 뭘 했는지도 다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어제 뭘 했지? 다 불확실한 거예요. 이 와중에 에스트라공이 잠들려고 하니까 또 블라디미르가 깨우는 거예요. 블라디미르.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자게 하니? 블라디미르가 한마디 하거든요. 외로워서. 외로워서. 그러니까 이 블라디미르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는데 에스트라공이 잠을 자면 자기 혼자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생각하다 보면 뭔가 끔찍한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 자꾸 사색을 하다 보면 뭔가 우리가 계속해서 차마 대면하기 힘든 진실하고도 목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깨워가지고 무조건 헛소리라도 찌끄려야지 서로 이제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털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블라디미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외로워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현대사의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뭘 하는 것들은 뭐냐. 외로워서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생자 인간도 보면 나오거든요. 인간은 책만 읽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만 읽다 보면 인간은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병에 든다는 거예요. 인간은 외로우면 병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 같아요. 특히나 이제 20세기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 사회가 20세기 들어가서 완전히 해체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가족 제도고 가족이라는 속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롭다는 것은 사실 승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농촌 사회가 해체되고 다들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제 외롭다라는 게 인간 역사에서 정말 대중화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그럼 뭘 하냐?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이 얼마나 고도가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나 매자는 거예요. 목을 매자고요? 목이나 매자, 죽어버리자. 그 기다림의 지루함을 참을 수 없어요. 우리 그건 에스트라공이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또 혹시나 오면 어떡하냐 해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아무 짓도 안 하는 게 안전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아무 짓도 안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심심하니까 또 그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다시 또 목이나 매일까.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뭘 할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안 기다릴 수도 없고 네. 기다리자니 너무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현대인들 상당수가 뭐 그 비슷한 삶을 사는 것 같긴 하네요. 무엇을 하기에는 뭐 너무나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안 하기에는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길고 딱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에스트라공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고도한테 이게 진짜 고도가 오긴 오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확하게 부탁을 한 건 아니고 일종의 우리가 기도 혹은 막연한 탄원을 했지. 그 고도는 뭐라고 했어? 좀 두고 보자라고 했지. 그럼 약속을 명확하게 한 게 아니네 이거죠. 고도는 두고 보자란 말을 했다 이거.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좀 두고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 신이라고 한다면 이거죠. 20세기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죠? 너무나 힘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수많은 사람이 한 번에 죽고 그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외로워요. 그렇지만 신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신이시여 지금 도와주소서 지금 재림해 주소서 하는데 신은 무관심한 건지 무감각한 건지 그냥 침묵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은 두고 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보고. 그래 내가 갈지 안 갈지 내가 일단 그래 뭐 두고 볼게.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책에서 보는 2차 대전, 1, 2차 대전은 완전히 아마 느낌이 다를 거예요. 진짜 포탄이 옆에서 떨어지고 적들이 우리 집 옥상에 좀 뭐 쳐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아마 생으로 느끼면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진짜 이제는 신이 올 때가 됐다고 아마 피부로 느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오지 않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셨을지도.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 늘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 곁에 있는 만큼 신도 가까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신이 있다면 이 현실 세계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두겠어? 그러니까 너무 다를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예전 전쟁은 그들만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와 군대 간의 싸움이었고 농민들은 예전에 뭐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왕이 바뀌었나 보다. 네.
그런데 그리고 1차 세계대전만 해도 또 이제 물론 전쟁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참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호하고 계속해서 서로 물론 국민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터는 자기 땅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은 본격적으로 이제 막 로켓 날라왔죠. 영국 런던 로켓 날라오고 비행기들이 공습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레스덴 공습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만 명이 독일 사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선끼리 바로 옆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그게 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폭격이 되가 밤새 불이 타고 그러니까 지옥이란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의 감각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물론 인간이 만들었지만 네. 신이 만든 거 아니냐 왜 신은 책임 안 지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회의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하나의 기대. 그래도 오늘 밤에 고도가 만약 온다면 저녁에 온다면 그자의 집에서 자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잘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기다려볼 만하다 이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거 아예 안 올 거야라고 우리가 그냥 가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 야 우리 따뜻하게 잠도 자고 배불리 먹고 그럼 얼마나 좋아.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은 뭐 형이삭학적 욕망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인간은 생리적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한 거잖아요. 옛날에 그 오디세이아에도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포도주 많이 마시고 빵 먹고 고기 먹고 그게 딱 그리고 침대에 자는 거 이게 좋은 거지 뭐 딴 게 뭐가 있냐 이거거든요. 사실 생적 욕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은 다 늙고 병들고 고통에 시달리는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이죠. 부다가 말씀하셨듯이 생로병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신에게 바라는 게 아주 구원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아유 그냥 안 아프게 해주시고 배 안 고프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잠재워 주시고 이런 걸로서의 신을 바랄 수도 있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도가 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전에 있었던 베레포크의 시대일 수도 있고 이성의 시대 혹은 뭐 평화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kg 커피가 될 수도 있죠. 1kg 커피를 기다려야죠. 그러면. 택배로 주문을 했을 때 그게 오면 참 모든 게 행복할 텐데 혹시 그게 이제 좀 늦어지거나 하면 마음이 좀 급해지기도 하고 언제 오나 기다리고 그러나 어지간하면 주문하시면 거의 제때 옵니다. 뭐 하루 이틀도 안 걸리죠. 하루면 오죠. 다음날 뭐 다다음날이면 다 오니까. 근데 우리 1kg 커피 사장님은 주문 언제 들어오나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분은 또 주문을 기다리시고 서로 기다리시네. 네, 서로 기다리는 겁니다. 두 사람 에스트라공이랑 블라디미르가 서로 기다리듯이 우리 또 서로 사장님도 맞습니다. 주문 기다려 주문하신 분은 또 택배 기다려. 맞습니다. 네, 참. 그러나 이제 요거는 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1kg 커피에서 맛있는 커피 주문하시고 기다렸다가 향기로운 벨 에포크의 시대로 집을 한번 좋다. 집이 낭만의 시대가 낭만의 집이 되는 거니까요. 오늘 광고 좋다. 아유 좋을까요? 네, 그렇게 1kg 커피와 함께 행복한 세상 열어 제끼시고요. 네, 자 1kg 커피는 네이버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계속 기다려요. 끝도 없이 기다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트라공이 근데 에스트라공이 뭐 거의 시인의처럼 한마디 통찰을 보여주거든요. 야, 근데 우리는 고도에게 묶여 있는 게 아닐까?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 그러니까 고도한테 옴짝달싹도 못하게 우리 묶여 있는 거 아닐까? 종교라는 게 별로 릴리전 있지 않습니까? 릴리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어원이 묶여 있다거든요. 그래요? 구속돼 있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 신이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도 서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스트라공은 틈만 나면 어디를 떠나려고 하지만 너 어디가 기다려야지. 맞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 기다리잖아. 네, 그런데 사실 블라디미르가 없으면 에스트라공은 당근 한 조각도 못 먹고 다니거든요. 계속 야 먹을 거 없냐? 당근 먹을래? 다른 거 없어? 순무나 몇 개 있을 거야. 그럼 당근이나 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은 자기 혼자 제대로 자기 앞가림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트라공은 블라디미르에게 묶여 있어요. 또 근데 블라디미르도 에스트라공에 묶여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자꾸 깨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이 없으면 외로움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또
족쇄가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아름다운 구속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겠죠. 부부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 부부로도 볼 수 있겠죠. 서로 맨날 투닥투닥 하면서도 또 묶여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또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아유 또 다시 시작된 일상을 또 같이 맞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참 다양하게 진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보면서 그래서 오늘 연극을 보시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걸 듣고 연극을 한번 보시면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그렇게 투사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면서 포조와 럭키가 등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포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주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딱 해가지고 아주 의젓한 차림새를 하고, 럭키는 막 이제 비쩍 마르고 이런데 막 짐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에 맨 끈을 포조가 딱 이거 끈을 럭키의 목에 메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밧줄로 이렇게 목을 끈을, 네. 그리고 가지고요. 채찍을 가지고 어이구야.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동물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둘이가 등장했죠. 그래서 포조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자기 밥을 먹고 그리고 뼈를 던지니까 이제 에스트라공이 뼈도 주아가 열심히 먹고 하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저 럭키 저 사람은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포조에게 물어봤거든요. 포조가 그런 말을 해요. 그거 내한테 감동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내한테 버림받기 싫어가지고 내 동정을 사가지고 자기와 헤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내가 지금 일이 있어도 탁 짐을 안 풀고 계속 저렇게 서서 있는 거라고. 그런데 나는 이제 조만간 저놈 시장에 데리고 가서 팔아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조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이제 대개 이제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이 아주 분노를 하게 돼요. 단물 빨아먹고 저거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엄청 저놈 인간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결국 포조가 럭키를 딱 끈으로 묶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자기들하고 고도와의 관계하고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고도가 포조고 우리가 제 럭키처럼 끈으로 묶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도 지금 완전히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니까 그 고도한테 우리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마치 럭키가 지금 우리처럼 저런 신세 아니냐 하니까 되게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조에게 막 이제 분노의 어떤 그런 걸 하니까 포조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사실 나는 제발 이놈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이놈 때문에 내가 진짜 미칠 것 같다면서 머리를 막 감싸는 거예요. 사실 얘는 나에게 예전에 정말 내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좀 이상해졌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 더정이 럭키가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 두 명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저 럭키 포조라는 놈은 럭키를 쫓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지 하인으로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하인으로 아무도 두지 않겠다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막 서로 이제 여기서 웅글웅글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나중에 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하고 포조 관계가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포조가 어떤 학자들은 포조가 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포조가 신. 왜냐면 신이 등장할 때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잖아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포조가 등장할 때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요. 포조가 등장할 때 이렇게 하고 등장할 때. 그 다음에 포조가 등장해갖고 이제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할 때 뭐 다 우리 같은 신의 자손 아니냐, 마치 신의 자손, 나도 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라고 물을 때 아니 여기서 우리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하니까 내 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 땅에서. 그러면서 이게 마치 신의 느낌을 좀 주는 느낌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포조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럭키를 그러면 뭐냐. 어떻게 보면 또 럭키는 철학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철학이 신학의 신이었잖아요. 옛날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그는 포조에게 지금 종속되는 의미로서 철학이나 예술이나 학문이나 그래서 럭키가 예전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에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나도 감당이 안 돼.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인간이 지금 오히려 신은 죽었다 그러고 오히려 또 독가스를 만들어내고 아우슈비츠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좀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겠는 거죠. 하여튼 포조가 나는 내가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 쟤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지금 요즘 치면 이제 AI가 너무 우리 인간을 힘들게 만들어갖고 미쳐버릴 것 같아.
얘가 진짜 좋은 그거지만 이런 느낌도 준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포조가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런 너스레를 막 괴롭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나는 옳은 말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으니 그런 줄 아시오. 이게 신의 특징 아니냐 이거예요. 신의 특징은 좋은 말은 다 해놨는데 실제 이 세상은 뭐 그죠? 지금 엉망진창인데 나는 뭐 그런 말 한 적 없으니 잘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에스트라공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 오지도 가지도 않구나. 정말 견디기 힘들구나. 이게 이제 부조리한 거죠. 지금 사람이 분명히 왔잖아요. 포조와 럭키가.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 오고 가지도 않고 정말 견디기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극인 거죠. 지금 사람이 분명히 왔는데도 말을 에스트라공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자 하는데 아무도 안 가요. 이런 식의 부조리들.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조리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가 심심하고 이러니까 럭키가 궁금하게 돼가지고 포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럭키가 생각이란 걸 또 합니까? 저 사람 생각도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포조가 내가 명령 내리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조가 생각해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럭키가 막 그냥 이게 막 고장난 녹음기 막 털어내듯이 그냥 줄줄줄 한 4-5페이지가 나와요. 신이 어떻고 인간은 어떻고 막 하면서 누구누구씨가 이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포조가 그만두라고 해도 계속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포조 블라디미르 에스트라공이 다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블라디미르가 럭키의 모자를 잡아채니까 럭키가 입을 다물고 쓰러지는 걸로 나와요. 모자를요? 모자를 탁 낚아채니까. 럭키가 쓰고 있는 모자를 딱 이제 벗겨버리니까 럭키가 입을 다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주하는 이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 럭키 같은 경우 보면 네. 그 막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조가 끈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제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럭키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이제 여기 뭐 이제 희곡 대사를 보면 그건 제가 설명은 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막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네. 누가 연구 논문에 이겨냈는데 인간의 이성은 이렇고 그냥 그게 쫙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끈을 통해 가지고 목에 매단 끈을 통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뭐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네. 뭐 말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테니스에도 불구하고 수염, 불길, 눈물 그토록 푸르고 고요한 돌들이 오호라 머리 노르망디에서 머리가 테니스가 더욱 중대한 문제지만 포기된 미완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요컨대 돌들은 다시 말하거니와 오호라 포기된 미완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머리 노르망디에서 머리가 뭐야? 테니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는 말을 계속 그냥 짓거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베케트가 여기서 시도한 게 결국 이런 거죠. 부조리극에서 가장 특징은 언어의 기능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기능을 보통 가지고 있다 보는데 이 부조리극 예를 들어 사무엘 베케트도 그렇고 이오네스코의 대머리 여가수도 보면 마지막에 막 서로 막 말들 막 그냥 다 막 엉망진창의 말들을 막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는 것도 아니죠. 막 집단적 독백을 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지금은 과연 이제 언어가 과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가. 근데 언어가 안 된다고 하면 논리가 통하지가 않고 우리가 이성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언어야말로 논리와 이성의 결정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논리와 이성은 이제 파탄되었다. 파탄이 났다.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요거 읽어주실 때 정프로님이 웃다가라는 프로에서 네. 작곡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작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막 늘어놓더라고. 이해할 네. 수 없는. 기억나시죠? 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나. 근데 뭐를 뜻하려고 저러나. 그 언어가 뭔가를 뜻해야 된다는 것, 특히나 그 언어 단어가 가진 그 뜻이 반드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뜻이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고 싶었죠. 정프로는 그때 막 쓸 때 일단 시간이 없었고요. 시간이 네, 그래서 막 짓거리긴 했습니다만 네. 여튼 나도 모르게 이미 나의 무의식에서 그걸 지시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실 그 19세기 그 우리가 후반쯤에 들어오면 프랑스 상징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니 언어의 의미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언어의 음악성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한 단어가 한 의미를 뜻한다. 그런 건 뭐 그리 중요하냐 이거죠. 뭐 플로베르식으로 사실주의, 실증주의 이런 것보다
그냥 말 다다다다 하고 이런 뭐 그거 충분한 좋은 문학과 예술이 된다는 대신 내가 음유는 좀 맞췄잖아요. 음유는 좋았죠. 뭐 스매끼리 기억나. 스찬성 뭐 이런 것 쭉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게 하나의 뭔가 문장 이렇게 뭉뚱그려지니까 뭔가 의미 단위가 돼서 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아, 좋았다. 요 이제 사무엘 베케트도 약간 네. 그런 의도로 한 거 같다는 느낌은 드네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아까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도 그렇고 포조와 르키도 그렇고 이거를 보고 있으면 이 관계라는 게 이거 완전히 종속 관계고 한쪽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주인과 노예 이렇게 보기보다 어떻게 보면 대대 관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대대요? 대대. 서로 기다리고 서로 의존하면서 또 대립하는 관계. 그러니까 대대 우리가 서로 대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존하면서 또 마주할 대자 서로 대립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립하면서 의존하는 관계를 대대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양 대립이라고 보통 해서 서로 반대된다고 하는데 아까 보면 반대되는 것인 동시에 서로 한쪽이라도 없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게 대대 관계인 거죠. 남녀 대대 관계란 말이죠. 한쪽만 갖고는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서로 대립하는 것 같으면서 서로 걸쳐져 있다, 의존한다. 그게 대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관계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대대 관계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의미라는 것도 하나의 축이고 또 다른 의미든 지금 말씀대로 그거 자체로도 충분히 예를 들어 언어의 어떤 그게 역할이 되는 거죠. 네. 반드시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만이 언어의 기능은 아니니까.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포조와 럭키는 이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했는데 다들 침묵하고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안녕히 가십시오. 갑니다. 하고는 가만히 다들 있어요. 하여튼 그런 다음에 이제 포조와 럭키가 퇴장한 다음에 소년이 옵니다. 어린 소년이 와가지고 고도 씨가 오늘 밤에 못 오고 내일은 꼭 오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블라디미르가. 야, 너는 고도 밑에서 무슨 일을 하냐니까 저는 염소를 지키고 제 형은 양을 지켜요. 고도는 잘해주냐? 너희들은 잘해주냐니까 얘가 좀 망설이 있는 듯이 하다가 저희 형은 좀 때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안 때리는데 자기 형은 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소와 양이라는 게 왜 재림여수가 올 때 심판을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구원하고 염소를 심판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카인과 아벨의 느낌을 주고 형과 아우.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고도는 또 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소년은 근데 좀 이게 애매한 건 거예요. 고도는 오늘 밤 못 오고 내일 오겠다라고 메신저를 하는 동시에 얘가 다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좀 묘하게 약간 끝을 흐리고 고도에 대해서 다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라디미르가 이 소년의 말을 믿기도 그렇고 안 믿기도 그렇고 참 이게 좀 너무 또 소년을 추궁해가지고 얘가 진실을 말해버리면 또 자기가 견디기 힘들 것 같으니까 망설이고 이렇게 하면서 일막이 이제 끝납니다. 가자 하는데 두 사람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끝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뭐 1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네. 뭐 2막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대체로 그냥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네, 되고 네. 그래서 설명을 어떻게 조금 더 해주시나요? 예. 아니면 근데 이 막은 네. 다음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인데 나무 잎이 조금 달려 있어요. 예. 잎이 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변화가 왔죠, 그죠? 네. 잎이 좀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처럼 블라디미르는 얻어맞고 돌아오는 또 그 에스트라공을 달래주고 그 다음에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라디미르가 말을 하는 거죠. 어제하고 달라진 게 있다. 나무 봐라. 그죠? 근데 뭐 에스트라공은 다 까먹었어요. 전부 이야기들. 어제 뭐 포조하고 럭키 온 것도 다 까먹고 그냥 어떤 미친놈이 그러니까 럭키한테 발길질 맞은 기억이 나고 그 럭키의 주인 포조가 뼈다귀를 준 건 기억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은 난다지만 정확하게 파편적으로 기억나는 건 오히려 더 사람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라공은 기억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블라디미르가 야, 너하고 같이 사는 건 너무 힘이 든다. 그럼 에스트라공이 그럼 헤어지는 게 낫잖아. 헤어지자. 이러니까 블라디미르가 넌 밤낮 말로만 그러고 또 다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부부관계와 비슷한 느낌도 들고 또 인간의 하나의 어떤 이성의 측면과 감성의 측면들이 계속해서 교체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을 많이 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흥분하지 말고 어차피 침묵을 지킬 수 없으니 끊임없이 짓거려 대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기다리면서 생각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짓거려 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상대가 없으면
난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 너무 끔찍한 지지를 마주할 것 같으니까 사람이 없다는 건 소외되고 고독이잖아요.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필요한 거예요. 계속 짓거리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뭐 의미 없는 대화를 해도 좋다 이거예요. 생각에 잠기는 거를 피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생각하지 않게만 해줘도 훌륭하게 그 순간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나무에 잎이 난 거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50년간 구두 이야기만 하고 있다. 너하고 나하고 맨날 구두가 벗겨지니 안 벗겨지니 구두에 뭐가 들어있니 안 이야기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 포조와 럭키가 등장을 해요. 근데 완전히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포조는 장님이 되어 있고 럭키는 벙어리가 나타난 거예요. 왜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몰라요. 갑자기 와가지고 포조가 또 오는데 넘어졌단 말이죠. 그래 넘어져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랑이 보다가 쟤들 왜 저러지? 근데 이제 블라디미르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살려달라는 소리는 지금 포조는 계속 살려달라고 뭐라 하는데 저 소리는 지금 인류 전체에게 한마디일 거야.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는 인간이란 종족의 대표가 한번 되어볼까?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러 나오는 거다. 그러면 된 거다. 옆에서는 살려달라고 계속 나를 좀 이렇게 달려가는데 계속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 있고 계속 그런 뭔가 계속 어긋나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럼 이 현대의 정황도 되겠죠.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는 그래 고도가 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오로지 지금 내가 할 거는 그냥 고도만 기다리면 되는 거고 혹시 고도가 안 오더라도 일단 나는 약속을 지키러 나온 거니까 나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이 상황들을 이 어려운 상황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나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블라디미르가 계속 사색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시간은 계속해서 길고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온갖 짓거리를 다 해가면서 시간을 메꿀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는 이승이 잠드는 것을 막는 마지막 방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승은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없이 깊은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어떤 사색을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런 거겠죠. 까미가 말했듯이 이승이 아무리 명료한 세계를 향해서 해답을 우리는 추구해도 세계가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이제 부조리한 거잖아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부조리가 이 우리와 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간격이니까 결국 이 연극에서 블라디미르나 에스트라공이나 포조나 럭키나 이 상황들이 서로 근본적으로 닿을 수 없는 이해라는 것은 서로 근본적으로 할 수 없고 대화라는 것들은 항상 해서 물과 기름처럼 겉돌고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조가 이제 들어 올려주니까 뭐 결국 어제 만난 기억은 전혀 없다 그러고 이제 그 당신 분명히 내가 어제 봤을 때만 해도 눈 멀쩡히 뜨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여느 날과 같은 어느 날 저놈은 벙어리가 되고 난 장님이 된 거요.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는 죽을 거요. 그만하면 된 것 아니냐 말이요. 이러면서 이제 퇴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디미르가 막 독백을 시작합니다. 155페이지 한번 독백이 있는데 네. 남들이 괴로워하는 동안에 나는 자고 있었을까? 지금도 나는 자고 있는 걸까?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지 내 친구 에스트라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밤이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될까? 포조가 그의 짐꾼을 데리고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게 될까?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느 정도나 사실일까?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다시 얻어맞은 얘기는 할 테고 내게서 당근이나 얻어먹겠지.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앉아 무서운 산고를 겪고 구덩이 밑에서는 일꾼이 꿈속에서처럼 곡괭이질을 하고 사람들은 서서히 늙어가고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귀를 틀어막지.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겠지. 그리고 말하겠지. 저 친구는 잠들어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의 내버려 두자고. 이 이상은 버틸 수가 없구나.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렸지? 바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상당히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이제 블라디미르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내가 이 세계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진실과 고통을 이제 인식을 했는데 그 인식을 방해하는 것이 습관이다. 아까 습관이 우리 길을 틀어막게 한다. 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또 내가 무슨 말을 찌그랬지.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결국 뭐냐면 내가 우리 고도를 기다린다는 게 환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 사실 고도라는 건 없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깨달으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찌그랬지. 다시 습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진실로 더 나아가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들고 버텨낼 수가 없다. 그러니 다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찌그랬지. 다시 습관으로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 나오지만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걸 과연 에스트라 공에게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류에게 에스트라 공에게 야 고도는 없어. 고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무슨 희망을 다 사라지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짓거렸느냐라는 식으로 그냥 고도를 기다린다는 그 환상으로 다시 돌아오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소년이 다시 옵니다. 그 소년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제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고도시가 오늘 못 오고 또 내일 온다는 이야기 너 하러 왔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또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죠? 소년의 말을 믿자니 참 그렇고 안 믿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하여튼 기억하는 사람은 블라디미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포조, 럭키, 에스트라공 모두가 다 블라디미르의 자아들 아닌가. 분열된 자아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분도 있죠. 그리고 소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진실의 양을 운하의 채널처럼 운하 아닌가 이거죠. 진실의 양을 조직해 준다는 거죠. 소년이 망설이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 블라디미르한테 이거 다 깨놓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사람 과연 견뎌낼까? 그러니까 자꾸 아유 나 오늘 처음 왔어요. 고도시가 내일은 꼭 온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트라공이 가자 하니까 그래도 우린 고도를 기다려야 돼. 만약 안 오면 내일 목이나 매자. 고도가 안 오면 말이다. 라고 말하고 그럼 갈까? 가자.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이게 분열인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이게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은 가져가는데 또 여전히 고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소. 근데 이거는 장소뿐 아니라 시간에 고박되어 있는 그 시간을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시시푸스가 돌멩이 바위를 굴렀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다시 똑같이 계속해서 그 시골길 그 장소에서만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시적으로도 그렇고 거시적으로도 매우 비슷한 모습들이 뭐 네. 예를 들면 그냥 누구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유 네. 때려쳐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해. 아유 내일이면 끝이야. 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이제 열심히 또 출근해서 그 저녁에 그렇죠. 또 다시 이제 네, 반복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유엔 같은 데서도 야 세계 평화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더 가난한 나라 돕고 뭐 얘기는 맨날 하지만 늘 가난한 나라 늘 전쟁 있는 나라 생겨나고 그것도 거기서 이용해 먹는 나라들이 있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 반복되는 와중에 소년이 와서 내일 올지도 몰라요라고 희망을 한번 딱 던져주고 가니까 또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신화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신화는 인간에게 환경을 지배할 능력을 주지 못한다. 신화를 우리가 더 뭐 정교하게 꾸며내고 안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자연을 환경을 더 잘 지배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신화가 있으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환상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주를 이해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거든요. 그런 확신을 준단 말이죠. 아 우리는 지금 이 우주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은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환상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환상이죠. 그죠?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믿게 만드는 환상이다라고 데리다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도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고도는 계속해서 연기되는 거예요. 절대 지금 안 와요.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올 거예요. 계속해서 내일이 되면 또 내일 온다 그러고 계속해서 연기가 될 거예요. 그 대신 우리에게 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환상을 준다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그 고도가 오면 우리 따뜻한 잠자리가 보장되고 맛있는 밥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좀 따뜻한 물에 목욕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환상. 그래서 이 세계는 우리와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 이 세계는 우리에게 열려 있어 라는 환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고도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착각과 오해 그 착각과 오해가 있어야지만 인간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도 지금 봤습니다만 저도 사실
고도를 기다리면 뭘 뜻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고도는 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바로 나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고 그런 느낌을 더 증폭시켜 주니까 이 고도를 이해하며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연극으로 문학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나는 이거 연극 한번 보러 가야겠다. 요거?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듣고 보니까. 네. 네. 아마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연극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요 콘텐츠를 아마 좀 보시고 나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전에 보셨다면 그때 그게 이런 거였나? 이제 이런 생각 한 번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일당백 1부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2부에서는 존 스타인백의 생쥐와 인간이라는 요 책을 또 아주 우화처럼 재밌는 책일 것 같은데요. 요것도 2부에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2부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2부 가시기 전에 잠깐 쉬시는 동안 은하수팜 한번 접속하셔서 거기서 한번 어떤 제품들이 있나 구경하시면 저의 오늘 고도는 한우입니다. 한우. 한우로 소선당 가야 한우. 네, 저 지금 이거 끝나고 배가 고프니까 한우 주문이에요. 소선당 한우 딱 주문해가지고 먹으려고요. 네, 저는 또 그 한우를 잘 먹기 위해서는 양배추 스틱. 위가 건강해야 돼요. 미리 또 준비시켜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뭐였죠? 유기농 레몬즙인데요.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요즘에 레몬즙 아주 선풍적인 인기인 거 알아요? 요거 아침에 먹으면 요거 염증 같은 거 맞아. 수치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는 물에 타서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여기서 물에 타서 전 한 봉지만 더 주시겠어요? 한 봉지가 그래요? 네. 요즘에 저는 요거 올리브 오일에다가 요거 하나 이렇게 쭉 해서 먹으면 괜찮거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수에 타서 질질 흘리지 말고. 아니, 아까운 거 이렇게 흘려요. 질질 흘려야 또 사게 돼 있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2봉 정도 넣으면 저는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양이. 네, 그래서 약간 흔들흔들 하셔갖고 아침에 특히 드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아우, 정신 번쩍 들죠. 정신 번쩍 들죠. 네, 이렇게 다양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은하수팜, 인터넷에서 은하수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요, 아주 좋은 상품들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접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2부 생쥐와 인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